2일차 이제 여러분 미라클 돈독에 입장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행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할까요? 행복도 선택이다. 그럼 어떠셨어요? 어제 하루? 저는 어제 하루, 뭐, 물론 이 책을 제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올해 1월 1일 날 제가 이 책을 읽었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만 않아도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거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 맞아. 네, 행복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어, 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태도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여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막, 우리가 이 책을 안 읽을 때는 책을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으면 소용없잖아요. 이 책을 안 읽었을 때는, 그냥 아무나, 아무 말이나 막말이나 해도 뭐 발전할 가능성이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러지만 우리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이 말이 나오는 내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인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부정적인 신념이 아닌 긍정적인 신념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 이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어내는 우울증 어떠한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같았던 못된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냥 받아들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남편을 받아들이고 내 자식을 받아들이고 내 스폰서를 받아들이고 내 파트너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두 번째 인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경쾌한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즐겁고 희망찬 사람을 만나서 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어제, 그,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우리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읽었고요. 오늘부터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오늘은요,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가로막는 부정적인 태도였다면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는데요. 오늘은 6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양이 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읽을 수 있을 만큼 읽고 저는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좀 끝내보려고 좀 페이지 수가 좀 많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또, 좀, 그 겹치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반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너무 바쁘게 읽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라도 내 삶에서 적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행복을 가로막는 우리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선택했는데 행복을 가로막는 어떠한 부정적인 나의 태도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 씨가 된다 내 말이 정말 중요하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왜 이 말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바꿔보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읽었고요. 우리가 또 두 번째 그 부정적인 신념이 나오는 그래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는 내 말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세 번째 부정적인 어떤 태도나 신념에서 벗어나는 법, 당연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또
즐겁고 희망찬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가 일단 비교의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아무리 열을 갖고 있어도 열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우면 우리가 끝까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정말 진짜 불행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요, 사장님 너무 부러워요. 사장님은 무슨 걱정으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지금의 삶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어떠한 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유명진 배주원 사장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떠한 난관을 넘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만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좋은, 딸도 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뭐 저렇게 여유롭게 뭐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마음껏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지금의 삶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저에게도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의 어떠한 직급을 비교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내가 나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의 함정에서 굉장히 이제 비교하는 부분에서 내가 자꾸만 이제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64페이지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64페이지 자기중심적 편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렵지만 결국은 남의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건 다 어렵고 또 남의 고통은 별거 아니고 나의 고통은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이 자기중심적 편파 중에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기여도를 너무 높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초대했잖아요. 파트너가 10번 가서 마음의 문을 굴을 열어놨는데 본인이 가서 그냥 탁 터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도 저분 제가 끌어낸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 일도 상대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한 기여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나만 모르고 자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편파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남의 일이 쉬워 보이고 남의 고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 보이고 남이 한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여도를 낮게 생각하고 이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후유증을 벗어나는 세 가지 중에서 감사가 없으면 이런 일들, 이런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이런 이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고, 대인관계, 이렇게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질투심, 그 다음에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이런 태도들도 되게, 후유증이 올 수 있는 거죠. 자존감 결여되는 어떤, 행동들, 비교하고 늘 짜증이 가득한, 그래서 어제 뭐 우리 말에도 나왔지만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이 지금 비교의 함정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69페이지 제목에서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69페이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결국은 파란색 글씨에 행복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결국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다섯 번째 이제 동조 현상. 남의 눈을 아주 지극히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눈을 의식한다라는 건 결국은
나 역시 그냥 평범해지고 싶다라는 어떠한 안일한 마음, 그냥 남 정도로만 가면 되지, 이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공통점이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눈을,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축구를 하면서 제가 요즘 축구 선수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축구를 하면서 내가 너무 잘하면 저 친구가 혹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나 뭔가 소외감 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일에서는 그렇게 너무 당연한 일들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 나를 어쩌면 좀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기 변명, 평범한 인생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남이 나를 정말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너무 지극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도 결국은 이 부정적인 태도를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잘 산다는 거, 성공한다라는 것은요, 남들보다 한 발 더 뛰는 거고,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고, 한 발 더 뭔가를 잘 해내야지만이 우리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조현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 장에서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그 긍정적인 생각은 여섯 번째, 다르게 설명하면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1페이지에 정말 맞는 말인데 무릎을 치게 만드는데요. 91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한 10번째 줄 정도 되면 똑같은 일을 겪고도 사람마다 그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벌어진 일에 대한 이유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진다. 이처럼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설명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반영된다. 그럼 저는요, 그, 처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뭐 기존의 파트너 분들이야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떤 일이 이렇게 제일 밑에 파트너한테서의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 위에 스폰서가 이제 1대 스폰서, 2대 스폰서, 3대 스폰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대 스폰서까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맨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봐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의연하게, 사장님, 이러이러했는데 아주 그 일에 대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팩트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정말 별거 아닌데도요, 전쟁 난 것처럼, 진짜, 북한이 쳐들어온 것처럼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풀려서 얘기하는 끝에 그 와중에도 나를 드러내려고, 제가 막 나를 드러내려고 막 애쓰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 애기 같다. 유치원생들 같은, 왜 유치원생들이 오면 그렇잖아요. 애기들 유치원 때 엄마한테 오면 막, 자기 변명 막 하기 위해서 엄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걔가 나를 먼저 공격했고 나를 때렸고, 막 이거부터 막 따지잖아요. 억울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정말, 어,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이렇게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어떠한 자아는 너무 어린 시절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설명 양식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되게 곤란할 때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어떤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러면 저희 이명지 사장님 되게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팩트만 얘기해라고 저한테 항상 사실만 얘기해. 그래서 그렇게 네가 얘기했다는 거야? 그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제가 막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불리할 때 장황해져요. 내가 불리하지 않으면은요, 장황하게 우리가 말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 길게 하기도 싫거든요. 근데 뭔가 상황이 내가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막 이럴 때 말이 많아지고요. 장황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래서 결과가 뭔데? 팩트가 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참 허무해할 때가 많은 제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97페이지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좀 허무하긴 한데요. 노란색 박스 안에 보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기 위한 3단계 1.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함을 수용한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낸다. 내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내가 저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은, 저분은 분명히 이랬을 거야. 내가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추측과 나의 어떠한 잘못된 예상에 의해서 그 상황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중요한 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이 상황이 벌어진 건지 내 생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몇몇 파트너 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사장님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이에요?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마치 그분 생각인 것처럼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막 일릴 때도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분 생각이 아닌 경우, 상대의 생각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세 번째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논박하고 보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합리적인 사고를 반박하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98페이지에 마지막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실패했을 때의 경험을 디딤돌로 만들어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디딤돌로 만드는가? 그냥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도 지금도 실패하잖아요. 어, 성공한 프로 선수일수록요, 가장 많은 다양한 실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넘을 수 있는 어떠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골프 칠 때요, 이명지 사장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필드의 경험이 많아야 된다. 너처럼 맨날 연습장에서만 폼만 그렇게 만들려고 연습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얘기가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자세가 중요해. 그래도 나는 폼이 중요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필드를 나갔는데, 연습장처럼 평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발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데도 있고 위로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풀이 많은 데도 있고 모래 안도 있고 막 정말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이명진 씨가 하는 너무나 다양한 환경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조건 필드를 많이 나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근데 그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좋네. 이런 것들을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상황에서 이분한테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도 이분한테 이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해봤더니 이분이 마음이 빨리 누그러지네. 빨리 그 수렁텅이에서 빨리 올라오네. 뭔가 이분이 자신감을 더 많이 갖네. 그런 어떠한 그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디딤돌로 만드는 분들이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공한 세일즈맨과 실패한 세일즈맨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서 나오지만요. 낙관적이라는 거. 비관적이지 않고 낙관적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낙관적이라는 걸 바빠서 연락을 못 받네. 진짜 바빠서 저런가 보네. 그냥 일시적으로 평생 저 상황이 지속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저럴 수 있어. 모르니까 저럴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요. 정말 똑같은 어떠한 사람을 놓고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PD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저 사람한테는 그냥 기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97페이지, 98페이지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모든 상황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통제감이 높아지면 수명도 길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통제감의 효과죠. 내가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제가 그 5가지 부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거는 그냥 조용하고 순하고 뭔가 이걸 온유하다고 얘기하는데 저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여분을 남겨놓는 거다. 경제적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주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도요, 여유분을 가지고 내가 자기를 통제하는 항상 10%를 여윳돈을 떼어놓고 20%는 저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내가 내 어떠한 소비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어떠한 소비 패턴도 줄여놓는 이게 통제거든요. 근데 내가 내 돈을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는 대다수는요, 빚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집을 사놓고 이 빚을 5년, 10년 갚느라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요즘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정권에 대한 이런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정말 내가 그냥 좀 사이즈가 내가 아직 지금 집을 50평 살 형편이 안 돼. 그러면 30평 살면서 내가 줄여서 내 삶을 여유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다음 여유가 됐을 때 사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많은 어떠한 그 사업의 경험 속에서 느낀 거지만 많은 분들이 의아했었어요. 저희가 PPD가 되고 투스타가 될 때까지 저희가 집을 안 샀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소득의 통제권이 빚이나 이런 부분에 쫓기기 시작하면 이명진 사장님과 저의 어떠한 진짜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 내가 쫓기는 순간 내 파트너들에게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넘치게 충분히 파트너들한테 베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빚 한 푼 없이, 대출 한 푼 없이 이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여러분 환경의 통제권이에요.
근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요,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그거 빨리 팔아서 내가 먼저 좀 인생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뭔가 내 인생이 먼저 꺾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냥 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지고 사는 거야. 이 빚에 막. 지금 여러분, 이 비싼 저희 집도 저희 이 아파트가 뭐 싼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요. 진짜 너무 뭐 내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여러분 그거는 자기 통제권이 없이 그냥 정말 너무 피폐한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환경도 이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또 하나는 어떤 내 마인드도 마찬가지라는 거. 내 마인드도 스스로 어떠한 선택할 수 있는 여기 보면 109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옆에 파란 글씨 108페이지에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라고 있잖아요. 109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똑같은 좌절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력감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상황을 변화시킨다. 일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건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때문이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말을 모든 감정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방식으로 다시 고쳐 써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어.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부터.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화를 낼 경우가 아닌데도 화를 낸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 화내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내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대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기를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짜증나는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빚을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려고 막 3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 사놓고요. 내가 내 삶이 삶이 짜증이 만들어내는 거. 그럼 이 여파가요, 내 가족들에게 가거든요. 근데 무시해도 될 상황들 있잖아요. 특히 내 아이가 있을 때 막 아이한테 그 짜증이 나고요. 나를 다 이미 아는 내 남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 짜증이 다 가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짜증 안 내잖아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시아버지 앞에서, 막 목사님 앞에서, 스님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을 분명히 통제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막 승질 부리지 않잖아요. 뻗을 자리에서 뻗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무시해도 될 대상 앞에서는 막 진짜 뭐 이게 아침에 할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정말 개가 짖는 것만큼 지랄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이분들이 보면요, 막 이렇게 스님 앞이나 뭐 신부님 앞이나 뭐 이렇게 부처님은 아니라 뭐 목사님 앞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는 나를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통제할 수 있으면서 무시할 대상 앞에서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엄마 어차피 엄마는 뭐 나를 아니까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남편 이미 뭐 나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막 짜증내고 이래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그런 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인간은 다 통제할 수 있는데 통제를 안 하는
거야. 이게 해버리는 거야. 질러버리는 거야. 이걸 통제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내가 큰 인물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아이가 내가 무시해도 될 대상이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내가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을요. 내 스스로 내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또 하나 아까 이제 집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했지만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빚을 내거나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집,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활부금, 뭐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사서 내가 그 빚에서 눌리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어, 어떠한 내가 지금 저지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과하게 카드를 너무 많이 긁었고 빚을 너무 많이 냈을 때 신용이 불량된 거잖아요. 이미 내가 경영 부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20년 동안 빚도 다 못 갚고 그냥 인생을 자유롭게 못 사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빚이 너무 많고 내 어떠한 잘못도 있지만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의 카드를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함부로 돈을 빌려주고 이런 요인으로 저희가 어쨌든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용불량자로 빨리 이거는 인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대 후반에 저는요, 내가 그 부잣집 딸이었던 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치사하게 당신 먼저 한번 해봐. 신용불량자 되면 어떤지 당신 먼저 해봐라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근데 하고 나니까요. 별거 아닌 거예요. 교육만 가서 하루 받으면 되는데, 저는, 정말 지금 고백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교육도 제가, 나는 인천 출신이잖아. 자기는 아는 사람 없지만, 나는 가서 동창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굴 만날 수지 몰라. 당신이 대신가? 그래서 제가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인생에 가장 자유로워졌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메나테크를 만나고 신용 불량자로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잦은 납세 인정한 거죠. 우리의 어떤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돼.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6개월을 살고요. 진작할 걸. 진작할 걸. 그때부터 신용카드가 다 없어지고 체크카드로 인생이 바뀌면서요. 그때부터 저희 인생이 통장에 있는 돈 이상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이상을 살 수도 없고, 이때부터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저는 진짜 중요한, 이 통제,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등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온유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모든 관계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든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4페이지에 너무 좋은 배재현 사장님이 작년 Q12 그 원스타 때 무대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114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아주 오래된 신학자 라인홀트 리브어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제가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상심과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내가 얻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평상심을 가지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떠한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내 환경과 그리고 나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어떠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만들어가면서 평상심 그리고 용기를 가지는 멋진 하루 되시고요. 내일 여러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